팀 EJ ozomona abracadabra ndenge eza kozika eza kotoka lokola mafuta na nzungu ozomona eza lokola mbisi bandeko nyonso bana somi ya Kongo bozomona abracadabra ndenge ezokende. 이 박사 김용민의 투돼지 쇼. 네, 투돼지 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카타브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충격적인 댓글이 하나 나왔어요. 어떤 댓글? 우리 이 박사가 인텔리의 향기가 느껴진다.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 방송을 뭐 인텔리들이 들으라고 만든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먹물 냄새와 가방끈의 향기가 느껴진다는. 빨리 그저 버려야 돼. 그런 이미지 털어야 그래 진정한 민중의 학자, 민중의 지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오늘은 또 이화여대에서 있었던 이틀간 학회가 있거든요. 이화여대 갔어요? 이화여대 갔는데 많이 변했더라고요. 학교가. 그걸 나도 올 여름엔가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우리 누님이 이화여자대학교를 나왔거든. 그러니까 합격할 당시에 한번 가보고 뭐 축제 때 뭐 동생이라고 또 한번 초대해서 캠퍼스 돌아다닌 그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진짜 그때에 비하면은 이건 완전히 기업이 돼버렸어요. 제가 이화여대 개인적으로 안 좋은 추억이 많거든요. 차였구나. 뭐 차인 적은 없는데 그 이화여대 스터디 하러 갔다가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쫓겨난 적도 있고. 진짜? 아니, 유난히 그 여대들이 남학생들 드나드는 거 경계하잖아요. 그나마 그렇지. 제일 덜 경계한 게 이대였는데 갑자기 야, 니네 도둑이지? 막 그런. 뭐야? 그리고 그냥 기분 나빠서 나가버린 적도 있고. 그리고 진짜 훔친 건 아니고. 그럼요. 아니. 그리고 예전에는 이대가 좀 고풍스럽고. 그렇지. 좀 뭐랄까. 그 전통이 있는 그런 그 커다란 대리석 건물들 그런 것들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랬죠. 지금은 무슨 이대 동문 사모님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쏟아부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그 고풍스러운 건물들 앞으로 무슨 별의별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고. 사모님만 있는 게 아니지. 이대 출신의 훌륭한 기업인 정치인 얼마나 많은데요. 맞죠. 근데 그 이대 동문이신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이대 사위들의 밤이라는 것도 있대요. 이대 사위들의 밤. 그러니까 이화여대 동문들의 사위들의 밤 해가지고 그걸 또 따로. 그 얘기했던 누나들이 그게 뭐냐 좀 학교 미쳤어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런 거지. 이런 거. 자기들만의 이너서클을 만들고 싶은 거야. 이대 출신의 딸을 둔 사람들이 그 사위들끼리 모이게끔 하는 거죠. 그 사위들이 대체로 어느 학교 나왔겠어? 뭐 서울대, 고대, 연대 뭐 그렇게 나왔겠죠. 우리가 거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그런 것들을 왜 자꾸 만드냐 이거야. 그렇죠. 강남 가보세요. 강남 가보세요. 왜 자기들만의 그 아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그런 엘리트 의식으로 뭉쳐져서 뭔가 차별과 구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 난 그걸 경멸합니다. 물론 내가 사실은 명문대 아닌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자격지심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열을 가질 수 있는 기준을 뭐 학벌로 혹은 뭐 나이로 지식으로 뭐 혹은 재산으로 이게 구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유치한 잣대라고 이 사회가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보수 정권 들어서더니 뭐 계속 그런 정말 낡고 유치한 과거의 잣대를 갖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식의 잣대가 생겨나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니 초중등학교 때 공부한 것이 결과로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수능이잖아요. 대학 입학 한 번으로 향후에 먹고 살 20년, 뭐 길면 30년, 뭐 짧으면 10년 그 정도의 먹거리들이 판단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걸로 판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죠. 아니 근데 우리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 서울대 출신 이 박사가 이런 얘기하니까 더 무게가 실리네. 아니. 그러니까 댓글 중에 그런 댓글들이 있어요. 넌 니네 종교학과 미달이었니? 너 같은 새끼가 들어가게? 막 그런 글들이 있어요.
참 난 그런 댓글 쓰는 인간들이 더 불쌍해요. 물론 이제 안에서도 그런 케이스들이 가끔 있긴 해요. 아니, 그럴 때는, 그래, 맞다, 이 씨발 새끼들아, 이러면서 같이 웃어줘야지. 아니, 거기에, 분개하면 어떡해. 아니,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대놓고는 그렇게 반응하지만 속으로는, 에라이 병신아, 전 그렇게 보는 거죠. 아니, 근데,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 서울대학교 안에서는, 학과야 별로 그렇게 쟤는 언어과, 쟤는 언어과, 쟤는 공부 못했네. 그런 거 대놓고 별로 구분 안 해요. 네. 네. 왜냐면 탑 클래스니까. 자, 오늘 그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개신교 얘기만 해가지고, 개신교만 종교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불교 얘기를 명량 한 번 했나요? 그렇죠. 예, 그 외에도 뭐 자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천주교 불교보다 개신교가 더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천주교나 불교는 교파가 뭐 몇 개 없잖아요. 천주교는 교파가 없고, 예, 없죠. 공식적으로. 예.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에는 교파가 여러 개 있지만, 예. 워낙에 조계종단이 큰 교파를, 큰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조계종의 움직임에 따라서 불교가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가 많죠. 그렇죠. 뭐 물론 이 얘기를 듣는 진각종이라든지 천태종에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별로 타종교를 얘기했을 때, 그냥 타종교라면 개신교 아닌 다른 종교를 얘기했을 때 흥행이 잘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개신교는요 정말 기가 막힌 월드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 성추행해놓고 아직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예. 자식 세습해놓고도 뭐 고개를 번듯하게 들고 다니고 말이죠. 오늘 또 개신교 목사들이 빵빵 터지는 얘기 많이 했더라고요. 저기 김용민 국장님 페이스북 보니까. 예. 북한이 침공한다. 12월에. 박근혜 암살 당할 거다. 공군 소장 출신인가 누가 뭐 그런 얘기 분당에서 하고 다녔다는 얘기도 있고. 예. 뭐 하여간 개신교 신자들 일부가 굉장히 좀 우경화된 사상이 너무 도가 지나쳐서 많은 유언비어를 막 퍼뜨리고 다니는. 모르는 걸 너희에게 알려줄게 할 때 이게 먹어줍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렇죠. 뭐 신령한 은사, 신령한 뭔가 예지력, 뭐 이런 것이 있다. 뭐 그런 걸로 사실은 그 사람이 먹어주는 면이 있죠. 예. 영성단체 중에 예. 합이람이라는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네. 아주 동서남북에 비밀 퍼뜨린 데 있다고 내가 이런 얘기 해줄게.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목사는 말이죠. 내가 점지해준 땅 딱 거기를 샀더니 대박이 나더라. 뭐 그런 것들 하나의 어떤 신앙간증처럼 하는 교회도 있고요. 지난날에 은사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교회를 부임한 곳은 김포군 양촌면 하군 1위에 부임을 했는데 그 당시 4년간 시무하고 떠나오는 마지막 설교 시간에 저도 모르게 여러분이 교회를 꼭 지키십시오. 토지를 팔지 말고 꼭 가지고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큰 번영을 주실 거라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제 설교를 듣고 교회를 지키고 그 학을 위해서 그냥 살았던 사람은 그곳이 인천시로 편입되어서 거기는 공단으로 변했고 그야말로 개수할 수 없는 정도의 보상이 각 가정마다 다 주어졌던 사건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집사님이 저 서쪽 바다 성모리에 땅을 보러 가자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허허벌판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땅이 아니라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집사님이 그 땅을 사지 않는다고 하시기에 제가 돈을 빌려서 그 집사님과 또 다른 집사님이 그 땅을 사도록 만들었고 얼마 후에 바로 그 땅에 온천이 터져서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입한 가격과 현재 가격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값이 올랐을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그 은사가 생각이 나서 교회를 살리는 길은 은사를 쓰는 길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제가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한 일을 했습니다. 아마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 교회가 존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꼭 교회가 돈이 필요하면 값싸게 사놨던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값이 올라서 그걸 또 팔게 되고 꼭 그 시간에 현금으로 들어오도록 했던 기적적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랴 헌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목회 기술을 부릴까? 짐을 성도들에게 넘길까? 아니면 깨끗하고 복음적 목회만 하고 속된 짐을 내가 질까? 둘을 놓고 판단할 때 제가 지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 강단은 한 번도 기복신앙 설교는 해본 일이 없으며 성도들에게 헌금 강요를 하는 설교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으며 심지어는 11조 이야기까지도 해본 일이 없이 순수 복음만 전하는 일이 저에게는 생명보다 소중한 금보다 귀중한 일이었습니다. 목사예요? 점쟁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야. 네. 그러니까 점쟁이에 대한 그런 무속인. 수요가 있잖아, 네. 우리 사회에. 뭐 대학로 가보면 뭐 포장마차로 이렇게 해서 사주 봐주는 그런 일들도 많고요. 그 왜 먹히겠어? 그것도 일종의 다 종교성이라고요. 그렇죠. 뭐 개인의 의지로 이 삶을 지탱하기 힘든 사람들이 나의 운명,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점치시는 분들, 역술인들 찾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점을 보시는 분들, 역술인들 맹비난을 하죠. 예. 사입이라고. 그래놓고 지들도 그렇게 하는 거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지. 봐봐요. 그 기복주의 아니야, 기복주의. 그것도 일종의.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가 다 뭐 샤머니즘에 물들었다느니 지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뭐 무슨 입시철만 되면은 무슨 수험생들을 위한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다음 주네요. 예. 뭐 전날에 천주교에서도 미사 그냥 거행하고 수험생 미사 같은 거 하고 있는데 뭐 그게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10년, 20년을 결정하는 게 그 수능 한 번인 게 물론 사회가 잘못되긴 했지만 예. 그래도 그 시험을 잘 보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에 그 제도를 개선하지 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뭐 교회에다 뭐 특별 헌금을 낸다든지 뭐 이런 그 수능을 고리로 해가지고 목사들이 신앙 대목으로 이렇게 삼는 일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예. 뭐 사실 뭐 개신교만 그렇습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는 없을 무자 무의 철학을 지향하는 건데 막 그냥 입시철만 되면은 팔공산 꼭대기 보세요. 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태종 본사님 구인사에서는 예.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생 부모님들이 100일 전부터 철야로 관세음보살을 독경을 하는 네. 100일 기도도 봉행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 종교라는 것이 예. 결국에 인간의 치명적인 한계가 태어나자마자 예.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 근원적인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역할이 종교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근원적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줘야 되는데 더 이상한 환상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 땅 사면은 대박 날 것이다. 예. 나를 따르면은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이제 그런 게 왜 목사들이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자기 우러러보거든. 권위가 생기거든. 새해 첫날에 막 뽑기 형식으로 뭐 하나 딱 뽑으면은 그 해의 말씀이 되는 거야. 포춘 쿠키야? 네? 그 왜 네. 중국 그 빵인가 뭐 떡에 전병에 보면은 한 입 씹으면 그 안에 종이 쪽지 나오고 뭐 네. 운명 같은 거 가르쳐 주는 걸 포춘 쿠키라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 무슨 교회가 포춘 쿠키 나눠주는데도 목사님이 아니고. 이제 그걸 뽑아서 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목사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해가지고 물론 뭐 그 취지를 좋게 보면 좋게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얼마나 유치합니까? 네. 아니 맥락도 없이 그 한 구절 갖고 1년 동안 붙들라? 그렇죠. 아니 차라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신자 여러분, 매일마다 한 구절씩 그 경전을 읽으세요. 그게 낫지. 아니면은 눈 감고서 아무데나 쫙 펼쳐가지고 딱 읽어보면 그거랑 뭔 차이가 있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성서는 또 혹은 뭐 다른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전을 한 절만 갖고 다 그것만 뭐 교훈을 삼는다든지 신조화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 또 역사적인 그 흐름 이런 것들을 다 짚어보고 판단을 해야지 판별을 해야지 또 그 시대가 뭐 시대가 날마다 바뀌잖아요. 그 시대 변화에 맞게 또 재해석하는 명민함도 갖춰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뽑기식으로 이렇게 뭐 한 해의 말씀이다 해서 받는 거 주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기 뭐야 성도들한테 권위 얻으려고 한다면은 그 꼼수 이제 그만하시고 특히 그 목사들이 그럼 뽑아오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게 남아 축복 위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축복만 받고 어떻게 사나? 뭐 잘못하면 경고도 받고 그래야지. 그렇죠. 성서의 의미는 그 시대에 그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재해석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내 삶의 안에서 자신의 신앙이 어떻게 실제 생활의 원동력이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죠. 뭐 구역성서에 한 구절 나온 것 같고 뭐 이미 성서에서는 이걸 단죄했다, 이거를 부정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돼지고기 처먹지 말고 고기 먹지 말라잖아요. 예. 돼지고기 먹지 말고 그런 얘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돼지고기 먹는 놈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돼지고기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어우, 100만인의 단백질 제공원인데 예. 가장 값싸게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는 예. 닭 이외에 삶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돼지고기 좀 드세요? 잘 먹죠. 아니 워낙에 저기 술을 안 드시니까 돼지고기 하면 또 안주 아닙니까? 예. 근데 안주거리로 돼지고기를 많이 먹지 어떻게 돼지고기를 직접 반찬으로 해서 먹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예수 믿으면 돼. 왜요? 예수 믿으면 예. 아주 그냥 밥이 답니다. 아주 달고 오묘한 밥이에요. 아유 예. 이렇게 전도를 하시나. 예. 우리 이제 김장환 목사님 네. 극동방송 예. 회장이시고 친미 극우 사상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이분의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자랑처럼 하고 다닌 얘기예요. 90년대 초에 종교방송이 많이 생깁니다. 평화방송, 불교방송. 기존에 CBS도 있었고요. 네. 개신교, 가톨릭, 불교계 모두 다 종교 라디오 방송을 이제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때 원음 방송도 생겼고요. 원음 방송은 이제 YS 말기 때 이제 생긴 거고요. 예. 하여간 그래서 이제 불교 방송 이사장인가 사장인가가 우리 김장환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종교방송협의회 만드시죠.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예. 우리 김장환 목사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당신 예수나 믿어. 근데 우리 목사님은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시는데 그 당시에 불교방송의 그 책임자 되신 분이 썩소를 날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야, 나는 그분이 멋있더라고. 누군지 예. 모르겠지만은 알겠습니다 불교방송 했던 그분. 이사장. 예. 참 동업자 정신이 전혀 없네. 네. 그리고 불교를 종교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네요. 본론으로 바로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뭡니까? 오늘 이 박사가 준비하셨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그 종교개혁 몇 주년이었죠? 몰라. 하여간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해서 숫자에 약해.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응. 그때 경쟁이 붙었던 게 바로 응. 10월 27일 12.7 범란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범란. 이 12.7 범란의 그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불교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현대사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요게 우리 뻐꺼형 두한이 형이 쿠데타 이후에 정권을 잡고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수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를 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와 불교 관련자들을 강제로 연행 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와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과 암자들을 싹 다 뒤진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권력이 종교를 상대로 그렇게 무자비하게 왜 그랬던 겁니까? 무슨 명분 자체는 마치 이게 박근혜 정부가 그 구원파를 대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예, 약간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러니까 명분 자체는 그거였어요. 불교계가 너무 썩었다.
불교계를 정화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불교계 자체가 중앙승가대학이나 뭐 동국대 그런 시스템이 생기기 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도 네. 머리 빡빡 깎고 들어가면은 그냥 승복 입고 다니면 그냥 승려가 됐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직폭력배라든지 범죄자들이 많이 절로 숨어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았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핑계로 불교계에 대해서 정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군부가 그 명분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찰들을 다 뒤져가지고 예. 전국의 암자 5,731군데가 예. 32,076명의 군경 합동병력에 의해서 거의 뭐 일개 사단급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동원돼서 전국에 있는 사찰이 싹 뒤집어 엎어진 거죠. 아니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전두환이 퇴임하고 나서 백담사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은신했단 말이죠. 사실상. 네. 불교계가 전두환 하면 치를 떨 텐데. 그러니까 그 불교계도 둘로 나눠져 있었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불교계 일부에서는 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승만 대통령 뭐 지지했다가, 뭐 나중에 좆된 케이스도 있었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 신군부 쪽에서 자꾸 우리말 들으라고 했을 때, 내내하고 따라온 팀도 있고, 예. 절대적으로 저항한 팀도 있었는데, 절대적으로 저항한 팀이 굉장히 많이 당했죠. 근데 이 계획 자체가 예. 뭐 굉장히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4.5 계획이라는 거였는데 예. 1980년 10월 27일에 범란이 일어났는데 요거를 6월부터 기획을 한 거예요. 그 계획명이 4.5 계획이었어요. 그 권력이 덫을 놓고 이렇게 범란을 유도한 예. 거군요. 그때 신군부의 인식을 딱 알 수가 있었던 게 예. 4.5 계획의 목적을 보면 정부가 주체가 돼서 불교의 호국사상을 부양시켜 국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그 4.5 계획의 목적이었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뭐 호국불교 얘기는 뭐 불교 자체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예. 호국불교 사상을 막 들쑤셔가지고 우리말 잘 듣게 하는 그런 불교를 만들어내겠다는 일제강점기 때 그런 모습들과 매우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예. 참. 이건 이건 거기다가 예. 우리나라가 늘 얘기하지만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예.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돼 있는 나라 아닙니까? 네. 이거를 완전히 와해시켜버린 거죠. 함부로 종교계나 종교시설물에 경찰이나 군인 병력들이 발을 들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성직자들은 함부로 잡아갈 수도 없고. 예. 근데 별일도 없었던 불교계에다가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말 듣게 한다고 군경 병력들을 투입한 거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전두환이가 그때는 6월부터 준비가 됐다면은 그때는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아니고 국보위 상임의장일 때였는데 전두환이가 뭐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이거 손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건가요? 일단은 네. 자기네들도 쿠데타로 집권을 했는데 네. 지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에게. 그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쿠데타로 집권한 다음에 육사생도들 시켜가지고 예. 또 육사생도들 중에 일부 좀 박정희 쪽에 붙어야겠다고 한 사람이 그게 전두환이야. 그게 전두환이었죠. 가도행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일단 5.18 광주민주화운동 강제로 진압하고 예. 이전에 12.12 쿠데타로 자기네들이 집권했는데 누군가가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네들 예. 쪽으로 좀 끌어들여야겠다는 명분도 굉장히 강했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런데 왜 하필 불교냐 이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권력에 들이받은 거는 개신교가 더 심했죠. 70년대만 하더라도 산업선교니 해가지고 또 그 유신체제 반대하는 데 있어서 NCCK 계열의 그 목사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였단 말이죠. 예. 손보려 했다면 개신교부터 손을 봐야 마땅할 텐데. 개신교야 이미 굉장히 많이 손을 봐놓은 상태였고 그 이전부터 박정희 때부터 워낙에 그 도시산업선교회나 그런 쪽은 탄압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렇지. 그때 뭐 버러우 탔었지. 거기다가 그네들이 열심히 활동하긴 했지만 개신교 전체 교파에선 일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소수고 또 한경직이나 조용기 이런 사람들이 또 화끈하게 자기를 밀어주니 뭐 굳이 개신교 건드릴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개신교 자칫 잘못 건드리면은 이 또 개신교가 또 미국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이 자기가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미국하고의 어떤 관계 이게 굉장히 묘연했다고. 그래서 이래저래도 미국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개신교 건드리기는
뭐 상당히 좀 그랬고 그 뭐랄까 자기들한테 부담이 됐던 거겠지. 그리고 이미 말들은 잘 듣기 시작했고 개신교 최대 교파들에서는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불교가 그러면 뭐 당시 전두환한테 뭐 저항할 태세가 있었어요? 때려잡아야 되겠다 하는 뭐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한 뭐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당시 정부 보고에서 네. 그 신군부가 가톨릭이나 일부 기독교 세력들이 아까 NCCK 같은 그런 세력들이 예. 현재 체제에 반대하는 좌경 세력, 불순분자 세력, 노동운동의 핵심으로 규정이 되고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네. 불교계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하진 않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지지하면서 타종교의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경고가 그때 당시 신군부 사이에서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걸 때려잡아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이 12.7 범란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선제 타격을 했구만. 그렇죠. 선제 예. 타격. 예. 그래가지고 예. 그로 인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4.5 계획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랬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2.7 범란이 일어나게 됐다는 건데 12.7 범란 어떤 형식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일단 12.7 범란이 일어나기 전에 불교계 상황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불교가 단초를 제공한 게 있습니다. 불교 정화의 명분을 제공한 게 뭐냐 하면은 이 불교가 골 때리는 게 예. 법맥이란 게 이어지잖아요. 법맥? 예, 그러니까 석가모니에서부터 이어져 가지고 한국 불교 쪽으로 법맥이 내려오는 그 법맥이 있는데 뭐 교황이 내려오듯이 그렇게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근데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황이 행정권까지도 다 잡고 있잖아요. 종단 내 행정권까지. 예. 근데 불교에서는 종정이라고 해가지고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그 종단의 신성함을 상징하는 직위가 있거든요. 종정이라고. 예. 종통을 계승하고 불교계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종정이라는 직위가 있고 그리고 총무원이라는 직위가 있어요. 예. 비유하면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혹은 국왕과 총리 왜 입헌군 주제 같은 나라에서는 예. 국왕이 있고 예. 그리고 총리가 또 있잖아요. 프라임 그렇죠. 미니스터가. 예. 그런 거랑 비슷한데 예. 이 종정이 대장이 돼야 된다는 파와 총무원장 중심으로 불교가 돌아가야 된다는 파가 굉장히 많이 충돌을 해가지고 그래서 총무원장을 선출해가지고 개운사라는 절에다가 총무원 간판 걸어버리고 뭐 그래서 조계사하고 3년 동안 법적 시비를 벌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불교계에서 내분이 일어나니까 오케이 신군부에서는 요때가 기회구나 해가지고 바로 요 틈을 이용해서 12.7 범란을 이렇게 벌인 거죠. 그러니까 범란의 그 양태는 절에 쳐들어가가지고 막 폭행하고 예. 체포하고 예. 구금하고 예. 고문하고 예. 심지어는 그 유명한 대학교라고 우리가 장난삼아 얘기하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삼천교육대에도 승려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교대. 예. 삼천교육대. 예.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종교적으로 종교의 신성함을 무시해버리는 사태가 뭐냐면은 예. 불교계가 보통 불교가 새벽 예불을 새벽 4시에 하거든요. 예. 새벽 예불 하기 직전에 여기를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혼비백산하고 그럴 때 예. 정말 새벽에 급습을 해가지고 예. 새벽 예불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예. 이런 식으로 사태를 진행시킨 종교 거죠. 탄압이네, 그건 명백한. 명백한 종교 탄압이죠. 그래서 헌법에 위배가 됐던 거고요. 예. 그래서 계엄당국에서 12.7 범란으로 사람들을 잡아다린 다음에 네. 그때 당시 체포한 인원이 연행한 승려가 153명인데 예. 이 가운데서 수사 결과에 따라 18명을 입건했고 예. 승려 18명 입건했고 예. 32명은 불교정화 중흥위원회라는 곳에서 자체 징계를 하게끔 넘겼다고 합니다. 예. 당시에 종교비리의 대표로 수사와 언론의 표적이 됐었던 사람들이 네. 총무원장, 예. 도선사와 대각사의 주지들이 있었는데 예. 전부 무죄로 석방됐고 그리고 총무원장 잘못해서 고소한 사람이 무고죄로 대래 고소를 당합니다. 예. 그래서 실형까지 살아요. 예. 그리고 전국을 사찰을 강제 수색했는데 그 근거가 뭐였냐 하면은 불교계에 불순분자가 있다라는 그 이유도 있었거든요. 간첩들과 내통하는 놈들이 있다. 불순분자 그 말도 참 웃겨요. 불순하다는 게 뭡니까? 수수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수수하다는 의미는 또 뭐야? 순수하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예. 그리고 신군부 정권에 권력자한테 대들지 예. 말라는 그렇죠. 의미겠죠. 예. 예. 그래서 불순분자들 잡는다고 검거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예.
효과가 뭐 좆도 없었던 거죠, 진짜.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무리한 수사들이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혹시 그 승려를 잡아가 놓고 고문하기도 했나요? 그럼요. 어떤 고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당시에 예. 원행이라는 스님이 예. 이 고초를 겪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기고한 글을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월정사의 오래된 신도 열애장 보살은 착하다. 열애장 보살이란 거는 그 보살님 하면서 그 사찰 암자 내에서 일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여자분을 말하거든요. 예. 열애장이라는 법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 착한 보살의 군인 아들은 내 목에 권총을 겨누고 나를 원주시 태장동 천일공사 대공분실로 끌고 갔다. 어허. 태장동은 제가 고등학교 때 살던 곳입니다. 아, 태장동. 예. 태장동에 36사단 있잖아요. 예. 36사단에서 내가 신병교육을 받았지. 거기에 일군사령부 있고. 구본승도 비슷한 시기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육방이셨나요? 육방이 아니라 18공. 공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 태초의 공익요원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18개월만 했나요? 18개월 했지. 근데 이게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훈련소가 이제 1개월 아니에요. 예. 1개월 기간 동안 만에 군복무를 쳐줘. 그러니까 난 이병 달자마자 제대한 셈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등병 계급장 달고 예비군 훈련가 부르지 않 깨끗이 달고 하나?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군복도 다 회수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는요, 용산 가가지고 군복을 맞췄는데, 기왕이면 카투사로 해달라고 해서. 이 내용이 되게 좀 슬픈 내용인데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자, 보통 천일공사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더라고요. 천일공사. 예, 특히나 그 군내 대공 업무 담당하는 기관들에서 유령기업 같은 거 세워가지고 하잖아요. 예. 국정원에서 하는 또 기업 이름이 따로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컴컴한 대공부실 벽 안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날아오는 고함 소리. 야, 이 중놈아, 군복으로 빨리 갈아입어. 승복을 벗기고 군복을 갈아입힌 거죠. 그 당시에 범죄자들을 그런 식으로 대우를 했잖아요. 예. 아니, 승복은 자신의 어떤 종교뿐만 아니라 이거 자기 완전 정체성 아닙니까? 예. 그 정체성을 부정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정체성 부정하고, 예. 그리고 종교인으로서의 신성함마저 부정을 해버리는 거죠.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퍽퍽 내려치는 소리와 고통의 비명 끊이질 않았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쇠몽둥이 돌이 깨질, 시멘트 바닥에 낭자하는 피와 울부짖음, 물구나무 세워 콧구멍을 막고 고춧가루와 양동이 물 한 바가지를 퍼붓기, 이름하야 고춧가루 물고문. 혼절을 했다가도 쓰러지면은 냅다 끼얹은 찬물 세례도 정신이 드는가 싶으면 다시 이렇게 책상 앞에 앉히고 다그쳤다. 예. 월정사에서 10년 동안 재무소임을 받잖아. 비밀 자금 어디에 숨겨놨으며 비밀 아파트 여자는 어디에 숨겨놓았는지 빨리 적어. 뭐 때문에 중이 되었는지, 북한 간첩과는 몇 번 만났는지 실토해. 중이 된 후에 자세한 행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으라고. 알았어? 야, 이 중놈아. 그 큰 절에서 재물을 10년이나 받는데 숨겨둔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돼? 누굴 바보로 하나, 이 새끼가. 정말 그렇게 오직 월정사 복원에만 노력하고 비리와 부정축제가 없었어? 이런 식으로 신문을 했다고 합니다. 부서진 발목과 부러지고 흔들리는 치아와 퉁퉁 부은 얼굴로 원주 천일공사 보안부대를 나설 때 공금이나 사금이나 통장을 모두 압수당했으니 절살림을 어찌 꾸려야 할지 막막했다. 무엇을 위하여 산승이 되었으며 어떤 인연으로 오늘 이 치욕을 당하는 것인가. 1980년 10월 27일 불교 법난은 삼천교육대 사건으로 많은 스님이 통증으로 열반하셨고 또 많은 분이 휠체어나 지팡이를 의지하여 수행하고 있다. 어느 스님이 연합뉴스에다 기고한 글인데 네. 당시의 참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뭐 명예회복과 함께 배상 받으셨는지 그게 진행이 될래다가 네.
굉장히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ING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언제 벌어진 일인데 아직도 ING야? 이 30년이 지났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은 뭐 제대로 명예회복 되고 있습니까? 그래도 뭐 법도 만들고 또 그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이렇게 의미가 격상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기본적인 개인에 대한 배상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일부 보상이 이루어진 게 노무현 정권 때 처음으로 얘기가 나왔고 예.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노력을 해서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이고. 이 얘기를 보면은 네. 당시에 예. 신군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식 자체가 불교계는 정화해야 되고 우리말 잘 듣게 만들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했죠. 12.7 법난 이후에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들을 곳곳에서 했습니다. 예. 1980년 11월 22일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산하 12개 대학생들이 12.7을 법난으로 규정해서 최초로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불교계도 1984년에 종언을 개정해가지고 당시 피해를 입어서 불교계에서 쫓겨난 승려들을 특별히 사면해서 다시 승려로 받아주는 어이구야. 불교계 내부에서 활동이고 국가적으로는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된 거죠. 예. 1984년이니까요. 예. 그리고 1985년에서 1987년에는 굉장히 많은 걸기대회도 있었고 예. 우리나라에서 또 굉장히 법맥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절이 해인사거든요. 해인사, 그렇지. 해인사 전국 승려대회가 열린 다음에 해인사에서부터 승려들이 올라오는 서울로 올라와서 항의 시위를 하는 귀경투쟁도 한번 한 적이 있고 어이구. 봉은사에서 가두 시위를 한 적도 있고 아니 그 전두환이가 가만두나 그걸? 그거 다 진압했죠. 탄압하고. 그러면 이거 보니까 84년 그 무렵이면은 이건 뭐 서슬퍼럴 때죠. 서슬퍼럴 때였는데 전두환이가 예. 전두환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때는 예. 광주 민주화 운동에 기억자도 못 나왔어요. 그렇죠.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미모나온 점거하고 그렇지. 그리고 분신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도 신문에 탄 한 줄도 안 나오고. 불교계에서는 12.7 법난이 일종의 광주 민주화 운동과 같은 그런 상처가 됐을지도 몰라요. 물론 아니 전두환의 그 치부기도 하지 그런 게. 네. 그래서 그 광주 민주화 운동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82년에 네. 프로야구가 개막을 하죠. 예. 근데 5월 18일이 다가옵니다. 근데 5월 18일에 광주 무등 경기장에서 해태 타이거즈의 경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광주에 어떤 소문이 났냐면은 광주 5.18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소복을 입고 야구장에 올 것이다. 중계방송을 하면은 내야에 외야에 소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고. 앉아 있어봐요. 얼마나 또 당시에 또 프로야구 잔뜩 중계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실현이 되진 않았지. 실현이 되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이듬해죠. 이듬해에 해태가 우승을 합니다. 예. 잠실에서 이제 우승을 하는데, 그때 우승하고 나서 이 잠실 야구장에서 목포의 눈물이 재창이 되는데, 와, 그 진짜,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 필름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얼마나, 목이 메네, 내가. 그분들에게서는 이게 스포츠가 이렇게 사람들의 눈과 귀를 흐린다, 이런 말은 있지만, 어떻게, 이 광주의 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던 거죠. 오히려 스포츠를 통해서 예. 그, 한과, 카타르시스를 느낀 거죠. 그렇죠. 일종의. 해태 이런 게 아니라 목포의 눈물을 흘렸다. 예. 그러니까 해태 타이거스가 이 전라도민들의 어떤 감정이입이 되는 대상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예.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또 예. 1988년에 노태우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50 청문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이 책임자 처벌 같은 걸 요구하는 움직임이 50 청문회 때 당시엔 있었는데, 예. 그 이후에 예. 불교계가 굉장히 많은 내분을 겪습니다. 음. 뭐 총무원장 3선 문제라든지, 네. 뭐 총무원하고 정화개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위원회 사이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12.7 법난을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질 못했어요. 불교계 역시도. 이게 잘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범민주 세력이라고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예. 계속해서 분열을 하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그러고 있으면은 네. 이 땅에 정의와 예. 올바른 정권과 예. 일제 잔재 청산 그리고 비민주적인 비자유민주적인 그런 세력들 수구 세력들 절대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7 예. 12.7 범난 당시에 신군부 전두환이가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불교계의 어떤 파벌이 생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우호적인 파벌에게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상대 파벌을 짓밟는 형식으로 해버렸다. 그랬다는 설도 있고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는 왜 그렇잖아요. 나라가 분열이 됐을 때 외부에서 쳐들어온다고. 예. 그러니까 누가 옳다 그르다 아니면은 우리 정권의 말을 누가 듣냐 안 듣냐 이전에 그 불교계가 서로 자기네가 잘난 애 놓고 싸우니까 요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그 틈을 파고들어서 어허. 니네다 우리 말 잘 들어야 돼. 안 그러면 가만 안 둘 거라고 시범으로 빠따를 친 게 12.7 범난이라고 봐야죠. 근데 결국엔 이제 전두환이한테 우호적인 사람도 있었겠구만. 와, 우호적인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전두환은 자기한테 우호적인 사람들에게 불교의 여러 가지 그 기득권 헤게모니를 다 안겨줬을 것이고. 그렇죠. 모르긴 몰라도 이후에 마치 조찬기도회가 열리듯이 불교계에서도 변두한 정권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놓고 혹은 이면에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불교계에서 헤게모니를 잡도록 많이 도와줬죠. 뭐 그 이후에도 뭐 굉장히 많은 사태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분쟁 와중에서 정권이랑 친한 쪽은 계속 이겼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쪽은 계속 밀려났겠죠. 뭐 전두환이 스스로가 저 조계종 총무원장 하지. 뭐 머리 모양도 그런 데다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백담사도 갖고. 아 근데 예. 전두환이 예. 12.7 범난이 문제가 됐을 때 예. 발을 뺐어요. 나는 범난 절대 몰랐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 나를 끌어들이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는 그래도. 전혀 몰라. 그랬는데 예. 1980년 12월 11일 12.7 범난이 일어난 다음에 승려 8명을 청와대를 초청해가지고 문답 형식의 대화를 나눴는데 요때 면담 자료를 보니까 당시 두한이 형이 종단정화가 빨리 종식되어 국민정신계도에 앞장서야 돼. 절은 수행하는 곳인데 어떻게 깡패들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불교계를 정화한다는 거는 불교계 안에 이 불순 깡패들이 있다. 깡패. 그리고 아까 그 원행 스님의 회고에서도 나왔지만 간첩들이랑 놀아난다. 여기 종북 세력, 좌파 세력들이 있다. 정부 전복시키려는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NCCK와 같은 그런 세력들이 잠재해 있다라고 전두환 정권에서 본 거죠. 그렇군요. 사실은 근데 그 60년대, 70년대 개신교에서 정권 비판적인 운동을 벌였던 분들 보면은 그 북한과는 선을 그었어요. 아무리 뭐 빨갱이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일단 개신교에는 미국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빨갱이라고 말하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12.7 범난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12.7 범난 사건이 당시에 월주 총무원장이 신군부에 밑보여가지고 송월주. 예. 당시에 굉장히 비우호적이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신군부하고 문화공보부에서 저 송월주 안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해서 비롯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월주 스님은 어떻게 됐어요? 월주 스님 뭐 잡혀가고 난리 났었죠. 그래서 굉장히 고문은 안 당했는데 송월주 스님이 이제 그 당시 총무원장이었으니까 그랬어요. 아무래도 그 세게 막 이렇게 고문을 하거나 다른 밑에 스님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저기 삼천교육 때 끌려가고 빙초산 섞은 그 고춧가루 막 코에다 붓고 별 난리가 다 났었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은 잡혀갔을 때 고문을 당하진 않았어요. 옆에서 자기 측근들이 고문당하는 소리를 또 자기 아들. 예. 아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총무원장이 말을 안 들으니 뒤집어 엎어야죠. 그렇다면 반대로 그게 얘기하면 제일 컸구만. 그게. 예.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개신교회 수장인 또 한경직과 또 거대 교회의 목사인 조용기는 뭐 적극적으로 전두환을 밀어주고 있으니 여기 뭐 특별히 미워할 일은 없을 것이고 괜히 또 소그룹인 이런 그 교회 내부의 민주화 운동 세력들
괜히 건드려가지고 긁어 부스럼만 날 것 같으니까 예. 안 건드렸구나. 예. 아니 근데 사실은 다른 맥락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다 저기하고 많이 비슷해. 이승만 시대 이른바 외색 불교를 예. 정리한다고 해서 예. 또 이승만이가 손댔던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네, 뭐 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예. 대처승이 한 90%고 비구승이 그 나머지인데. 결혼 안 한 승려들이. 예. 대처승이라 하면 이제 결혼한 승려들. 네. 근데 결혼한 승려들은 대체로 보면은 이게 그 일제 시대의 잔재라는 거죠. 그렇죠. 승려가 워낙에 결혼했다. 일본에서는 예. 승려들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 승려라는 것이 성직자라기보다는 예. 일종의 직업군 중에 하나로서 자리를 잡은 경우도 예. 종파별로는 있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러한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일본 조선 총독부가 당시 식민지 조선을 얼마나 자기 그 외색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불교 처음에 그 강화도에서 운요가 와가지고 운요 사건 일어났을 때도 처음으로 조선 정부에다가 식민지화를 가속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게 네. 불교계랑 친해지는 거였거든요. 네. 불교계 뽑아가지고 뭐 일본에 지찰도 보내주고 왜냐하면 일본에도 불교가 있으니까 네. 굉장히 가까워질 수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1954년에 이승만이 유시를 내려서 8번 내렸죠. 대처승 좆가라 뭐 이렇게 예.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역시 이승만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살아났고 이승만 말을 안 듣던 사람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극소수에 불과했던 그 비구승들이 이승만이 계속 유시를 8번이나 날려주면서 점점 힘을 얻어가죠. 예. 근데 뭐 너무나 극소수다 보니까 힘을 받지 못해요. 그렇죠. 그때마다 이 비구승들이 이승만 찾아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알랑방구 끼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승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비구들이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경무대를 그 당시 청와대였죠. 네. 1956년에 방문해서 대통령 선거 또 나가시라. 그리고 3.15 부정선거 당시에 또 이런 조계 종단이 동원됐다는 역사적 그렇죠. 기록이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범난이라든지 이런 게 한번 일어나면은 예. 굉장히 대내외적으로 타격을 많이 입거든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 뭐 비유하자면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뭐 그 전부터 계속 유지가 됐지만 전라도 새끼들은 안 된다. 빨갱이 동네다. 예. 그런 이미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뭐 이런 거죠. 전라도 사람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예. 뒤통수 잘 친다. 예. 근데 씨발 뒤통수 친 놈들 한번 치자고. 국가를 상대로 뒤통수 친 놈들, 쿠데타 일으킨 놈들이 호남 출신이 있나? 근데 그네들에 대해서는 예. 뒤통수 쳤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결단을 냈다고 예. 지랄을 떠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이 뒤통수 쳤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뭐 전에도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호남을 그런 식으로 호남 자체를 음흉하고 교활한 그런 족속으로 몰아넣는 놈들이 있잖아요. 일베 같은 놈들이 대표적인데 그 전통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호남이 대표적인 곡창지대 아닙니까? 곡창지대에 그렇죠. 있는 것들을 수탈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역대 그 권력자들, 특히 침략자들. 이거를 어떻게든 이걸 쓸어 가져가려면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호남 사람들을 나쁜 놈들, 나쁜 년들 이렇게 낙인을 박는 그렇죠. 거죠. 예. 이유도 없이. 예. 그러니까 뒤통수 친다. 뭐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낭설을 갖고 그 사람들을 매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나라 어려울 때 앞장서서 이렇게 싸웠던 사람들 그 호남의 기록들이 아주 족적이 뚜렷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순신 장군 전라자수영이었고 이 전라도민들이 했던 만약에 전라도가 없었으면은 다 먹혔어.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저는 2012년 대선 결과를 보면서 그 호남 빼놓고는 다 빨간색 아닙니까? 서울하고 호남 빼놓고. 호남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야. 이게 마치 이순신 장군 시대 호남만이 우리의 영토였던 그 시대를 막 떠올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의병 같은 경우에도 경상도 쪽에는 홍의 장군 곽재우가 있었지만 네. 뭐 전라도 쪽에
고경명, 김천일 뭐 굉장히 유명한 의병장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구원말식이라고 불리죠. 일제가 이제 거의 한반도의 패권을 차지할 직전에 무렵에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끝까지 일제하고 맞붙어 싸웠던 민간 차원의 저항이 동학 아닙니까? 동학. 이 동학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그 12.7 범란 얘기를 하다가 이제 광주민주화운동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12.7 범란 일어나고 끝나자마자 이제 정부에서는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전국에 새벽 4시에 막 3만 명이 넘는 군경들이 쳐들어와서 막 스님들 연행해가지고 뭐 나중에 보니까 스님들이 기어 나오고 막 정신 반쯤 빠져가지고 나오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주도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불교 정화 운동에 대해서 불교계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놈의 혐의사실 유포 계속 불교 쪽에 빨갱이가 있을 거예요. 혹은 불교 쪽에서 돈을 많이 착복을 했어요. 얘네들 여자 끼고 살아요. 얘기들 자꾸 혐의 사실만 자꾸 유포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마치 전라도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졌듯이 그때 당시에 불교계에 대해서 일반인이나 불교계 스스로 그 내부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불교계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민주화 운동과 뭐 80년대 민주항쟁과 뭐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12.7 범란이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12.7 범란에 대한 그 보상과 관련된 법률이 기한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그 12.7 범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뭐 과거사 정리 뭐 그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 활동을 했는데 이후에 정권에서 이 12.7 범란에 대해서 무슨 뭐 기념관 같은 거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 나오니까 뭐라고 했느냐? 12.7 범란은 사망자도 없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었다. 사망자가 있어야 되나 그럼? 그런 얘기죠. 범란을 기록으로 남기는 건 군경의 위상과 사기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게 보니까 내가 뭐 불교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은 종교 권력으로서 불교의 권력은 이 정치 권력에게 참 취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 그리고 국가로부터 문화재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지원도 좀 받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 약한 고리가 있군요. 약한 고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 로마 교황청이 그 본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한국 개신교계 지도자들을 건드린다고 자칫 잘못 건드리면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천주교는 컨트롤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천주교가 사실은 이 온갖 시국 국면에서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신부들은 처가 없고 수녀들은 남편이 없고 그리고 신부나 수녀나 자식이 없잖아요. 잃을 게 없죠. 이 세상에. 우리 스님들 보면은 또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게다가 또 이 정치 권력이 이 불교의 뭐 조계종 총무원장 인사에 마구잡이로 개입할 수 있고 난 놀란 게요. 2008년에 그때 8.27 대회인가요? 그 광화문에서 그 더운 날에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 MB 정권의 개신교 편향 이걸 문제 삼는 그런 굉장히 크게 항의했죠. 대법회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자승이 총무원장을 하더라고. 자승이 누굽니까? MB하고 가까운 사람 아니에요. 지금도 총무원장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봤는데 이게 보니까 다 이게 불교 권력은 참 컨트롤하기 쉬운 권력이구나. 그렇죠. 라는 인식을 지금 정치 권력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노무현 정권 이후에 뭐 기념관과 관련된 얘기들 같은 경우에도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이유로 기념관 지어주거나 뭐 기념행사 같은 거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같은 거 곤란하다. 자기네들은 정치가 종교에 개입해가지고 종교를 숫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막상 그렇게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그런 기념관 같은 걸 만들어 달라는 얘기에는 특정 종교만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12.7은 기념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전 정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그 권리는 정한 만큼 찾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불교계가 그동안 뭐 정치 권력의 입안의 혀처럼 그런 태도를 보이다 보니 뭐 결국 그에 합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불교 신자들이 좀
정의롭게 움직인 경우들은 아까 뭐 전국 대학생 불제연합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도 많이 활동을 했고 특히나 환경 문제에 관한 한 네. 불교계에서 많은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진 못했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고 예. 아예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비칠 같은 사태도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예. 앞으로 이 종교가 권력하고 팽팽한 긴장감을 갖고 협력할 땐 협력해야 되겠지만은 또 정치 권력이 늘 그렇게 항상 옳고 또 바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긴장 관계를 형성하면서 때로는 할 말하고. 아유 그리고 성직자들도 뭐 이건 비단 불교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성폭행했고 네. 돈 떼먹었고 불법 도박했고 예. 뭐 폭력 사태 일어났으면 당연히 세속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고 네. 오히려 자기네 종단들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국가적인 간섭을 받을 땐 강력하게 저항을 할 줄 알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참된 성직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자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각 종교별로 또 자살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최근에 그 예장통합이라고 장로교의 큰 교단, 이 교단에서 자살과 관련한 어떤 목회 지침서가 나왔어요. 요 이야기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살하면 다 지옥 간다. 이게 지금까지 뭐 개신교회 뭐 하나의 어떤 그런 교리, 일종의 교리였죠. 교리가 돼버렸는데, 근데 사실은 자살하지 말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교훈 같은 지침 같은 거거든요. 근데 자살한 사람 정죄하려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은 아닙니다. 물론 당연한 거겠죠. 그 법이라는 것도 예방 차원에서 있는 거지. 예. 처벌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살은 또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이거는 사회적 타살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한번 우리가 다음 주에 자살 문제를 한번 심도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토돼지쇼 EJ 생활역사 협동조합과 미디어 협동조합이 함께 만드는 본격 종교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철학박사 이종화, 방송인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이 방송은 팀 EJ 팟캐스트에서 듣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접하기 원하시면 매주 수요일 0시 국민라디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눈 떠야 할 때 깊은 잠에서 깨어야 할 때 손에 손 꼭 붙잡고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 미친 바람 무릎 꿇기까지 울음 울며 거꾸로 치기까지 5월과 4월을 넘어서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 빈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넘어진 촛대를 세우고 이 무서운 어둠 나라에 불 하나 밝혀야 할 때
눈을 뜨거라. 언제까지 잠만 자려는가. 고운 개꿈만 꾸려는가. 자유와 평등의 종이 무땅에 크게 울리기까지 술 취한 역사를 넘어서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 님은 오늘도 십자가를 메고 어느 골목을 서성이는지 이 혹독한 겨울나라에 봄은 어디쯤 왔는지 이 혹독한 겨울나라에 봄은 어디쯤 왔는지